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김기만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2025년 고용시장은 올해보다 더한 한파가 예상이 됩니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10만 명을 밑돌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탄핵 정국 이전보다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내수 시장이 더욱 힘들어지면서 기업들의 채용마저 위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용의 질도 나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잠시 후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외 증시가 불안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안정적으로 매달 수익을 받는 투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월 배당 상장 지수 펀드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배당 투자에 대해 쉽게 풀어낸 책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오늘은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뉴욕 증시가 이틀째 주춤한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시장에 악재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미국채 10년물이 지금 4.56% 정도니까요. 이게 지난번 미국이 9월에 연준이 비컷 했을 때 4.1%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보다 꽤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가장 큰 거는 역시 미국의 물가에 대한 어떤 반등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즘 말로 그 흔싸 귀비, 흔하면 싸지고 귀하면 비싸진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그러니까 싸지니까 금리가 올라서 이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트럼프가 내년 1월에 취임을 하게 되면 감세 정책 이런 걸 펼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나라 돈이 부족하니까 결국 그 부분을 미국의 국채를 발행해서 메울 것이다. 그럼 국채 발행 물량이 늘어나니 당연히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점들 때문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좀 최근에 급등했던 이유다.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큰데요. 최근에 나온 미국의 11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와 PPI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 전월 대비 또 전년 대비해서 계속 오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연준이 FOMC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이제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면서 내년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내년에 미국 경제가 당초 2.0% 2.1%로 더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PCE 물가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2.1% 정도 오를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내년에 2.5%로 0.4%포인트나 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내년에 연준도 미국의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내년에 4번 금리를 내리겠다고 했던 계획이 2번으로 줄어든 가장 큰 이유다. 그게 또 국채금리 상승과도 연결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연방정부의 임시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두고 하원이 공화당이 예산안을 부결하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요. 예, 미국 정부가 문을 닫는다. 우리는 법적으로 정부가 문을 닫을 일이 없는데 미국은 이런 일들이 참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2018년도에 이때 트럼프 일기 때인데요. 네. 그때 이제 멕시코 그 장벽 그 세우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제 여야가 이제 다툼을 하면서 그때도 한 달 정도 문을 닫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나타나면은 주시장에 큰 좀 위축이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에 상황을 보면 여야가 그러니까 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 연방 정부의 예산 이 상한선을 다시 좀 합의하기로 하고 다 됐는데 트럼프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그거 반대라고 딱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고 그래서 다시 표결에 들어가서 이번에 하원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건데 트럼프의 입장은 딱 이겁니다. 그 미국 정부 예산 한도 자꾸 올라가는데 그거 그렇게 상한선 만들지 말고 아예 철폐해버려. 내가 원하는 건 그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트럼프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
자기가 집권을 하면 감세 정책을 펼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게 이제 빚이니까 정부 예산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 그거에 대한 사전 포석 차원에서 아예 상한선을 폐지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코스피는 1% 넘는 급락세를 이어갔는데요.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코스피로도 그나마 아까 2,400선까지도 무너졌다가 그래도 막판에 좀 반등하면서 2,400선은 살짝 지켰고요. 예. 코스닥이 오늘도 2.3% 떨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 환율이 요즘에 가장 큰 관심사인데 환율이 1,451원으로 어제보다 4.3원이나 또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8천억 넘게 팔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에 별로 좋은 재료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또 한번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 생각해 보면 이 악재들 그러니까 환율 급등, 외국인 순매도 이게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시장 일각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재료 때문에 똑같이 계속 떨어지는데 낙폭이 뭐 조금 반등하는 것도 있지만 낙폭이 그렇게 또 크지는 않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뭔가 좀 바닥권에 근접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절대적인 분위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로 좀 하나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에 좀 주식을 좀 잘한다는 사람들 흔한 말로 이제 고수들이 최근에 삼성전자를 순매수를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네. 미래에셋증권 자료인데 어제 그다음에 그제 순매수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좀 보니까 12월 달 들어서 보면 기관이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이 삼성전자를 기관이 사고 있더라고요. 예. 외국인은 팔지만 기관은 사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개인들도 좀 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좋지는 않지만 사고 있는 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을 뭐 공식적으로 뭐 납품한다 이런 식의 얘기만 나와준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등할 수 있고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가총액의 10한 5, 6%를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감안하면 그렇다면 코스피의 반등도 좀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저점에 좀 근접했다라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주가가 부진한데요. 예.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는 호재가 나왔는데도 호재가 되지는 못했죠. 예. 그러니까 사실 뭐 SK하이닉스의 보조금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00억 정도 되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이 확정되는 거는 이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라는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전에 TSMC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다 받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3분기는 좋았는데 4분기 이후에 좀 전망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휴대폰이나 PC의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워낙에 싸게 좀 반도체를 내다 팔다 보니까 계속 단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이 좀 나쁘다 보니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도 똑같이 질 거 아니야. 이런 전망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들은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좀 부진하다고 보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이거는 삼성전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이 보조금과 관련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아직 못 받았는데 삼성전자는 64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이 넘습니다. 예.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일단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는 않는 것 같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HBM 문제 이 문제 해결돼야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뭔가 주가 반등의 어떤 모멘텀 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결국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오늘 1,450원을 터치를 했는데요. 환율 급등 여파가 우리 경제에 본격화되고 있는데 네. 지난달 생산자 물가는 크게 올랐는데 수입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환율이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우리 수출기업들한테는 환율이 좀 올라가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탈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자꾸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해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 급등하는 게 참 안 좋은 건데요. 이게 내수 쪽으로 봤을 때는 수입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국내 인플레를 자극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게 좀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6% 올라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4분기 들어서 이 수입 물가가 계속해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환율 상승이랑 연관이 크냐? 이번에 오른 것들을 보면 딱 그게 눈에 띕니다.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에너지 가격인데요. 특히 경유 가격이 4%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석유류 제품들은 거의 우리나라가 100% 수입을 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
같은 비용, 같은 양의 석유를 수입하더라도 비용이 훨씬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가 1.5%가 올라서 상당히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한 달쯤 뒤에 소비자 물가에 전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2월이나 내년 1월도에 소비자 물가는 조금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을 하신 것처럼 환율이 계속 오르게 되면 국내 물가를 자극을 하게 될 텐데요. 당국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사실 환율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거시경제에 굉장히 좀 가장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상당히 좀 외환 당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정책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것들은 일단 외환 보유고에 있는 우리 달러를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직접적으로 시장에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달러를 공급을 해서 환율을 방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지금 이미 좀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12월 현재 4,153억 달러인데 좀 그 외환 보유고가 이게 10월 달 고점 대비해서 한 40억 달러 조금 넘게 이미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아마 결국은 시장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부가 국민연금이 외환 스왑 한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국민연금이 미국에 있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걸 사지 않습니까? 네. 요즘에 서학개미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거기 수익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근데 국민연금이 미국에 있는 주식을 사려면 결국은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달러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시장에서 달러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난 부분을 막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달러가 필요할 때 우리 외환보유액에서 한국은행이 외환보유액에 있는 달러를 빌려줍니다. 공급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이제 효과가 있는 거냐면 시장에서 국민연금이 달러를 대거 사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이 달러 수요가 줄어드는 효과, 그러니까 더 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서 달러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원래 올해 500억 달러 규모였는데 이거를 650억 달러로 더 늘리고 그 기간도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까지는 일단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는 정부에서 빌려주기로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필요한 만큼의 달러 수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 부분이 일단 또 하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속이 바짝바짝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급하게 달러를 더 오르기 전에 달러를 시장에서 살려고 하게 되는데 이게 또 달러 수요를 자극을 해서 환율을 더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또 하나 조치를 취한 게 은행들이 선물한 포지션이라고 해서 은행들이 이 달러를 시장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그 한도를 그러니까 규제를 좀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은행에서 달러를 빌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달러 수요를 조금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도 역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걸 조금 제어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좀 고려를 좀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에 대한 이런 밖에서의 우려가 줄어드는 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올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역대 최악이라는 보도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점점 늘었는데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사태로 내년엔 고용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 5개월 만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고용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긍정적인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8월에 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고용 데이터가 7월까지 나왔었고 1월부터 7월까지 취업자 수 증감이 평균 2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11월 기준으로 보면 그 증가폭이 17만 9천 명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고용률도 당시보다 0.1% 줄어든 63.2%이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0.3%포인트 줄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도 좋지가 않고요. 더구나 이달 초에 발생한 계엄의 영향이 고용에도 크게 반영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밴 후로 5개월 남짓 지나긴 했지만 노동시장이 주는 신호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11월 일자리 고용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21년 1월 이후 4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예, 11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숫자를 보면 1,575만 명 정도고요. 전년동을 대비해서는 18만 9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하긴 했지만 이 증가폭은 2021년 1월 이후로 46개월 만에 최저치이고요. 이거를 11월 기준으로만 보면 무려 2003년 이후로 최저치예요. 20년 만에. 맞습니다. 예. 상당히 안 좋은 숫자이고 그마저도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의 당연 가입에 따른 증가분이 받쳐주는 결과이지 내국인만 보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쪽을 보면 증가폭이 아주 큰데 1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 명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1월보다도 아주 많은 숫자이고요. 상당히 충격이 컸을 때보다도 많은 숫자이고 9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 자체가 역대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을 보면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쪽인데 이쪽 산업의 경기 악화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노동과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비상계엄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과거에 우리가 좀 유사한 사태를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태라 비교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16년도의 탄핵 정국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10월에 발생을 했고 그 후에 빠르게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5년에 대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불안기가 한 3분기 정도 지속됐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전국 불안 말고도 한진해운 조선업 위기가 있었고요. 또 제조업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탄핵 전후로 보면 아주 큰 고용 변동폭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1980년의 계엄 전국인데 같은 계엄 사태라는 점에서는 시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1979년에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아주 곤두박질을 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6.5%를 기록을 했고 다음 해에는 5.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다만 이때의 이 취업자 증가폭은 대부분이 이 오일 쇼크의 영향이었지 어떤 이 계엄 전국의 영향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례들을 종합을 하면 현재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정치적 프로세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네. 만일에 이 계엄 전국이 오래 간다면은 그만큼 그 고용의 영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용 근로자 쪽 이쪽에 있어서의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내용 같은데요. 계속 고용 시장은 위축이 되고 있고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불안한 것이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리 밝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 1%대로 저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 시장은 더 위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KDI도 성장세 둔화를 전망을 했고 국제기구인 OECD도 지난 12월 4일 정도에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 둔화라는 것은 노동시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분에 큰 반등 없이 서비스업의 고용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뚜렷한 어떤 상방 압력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 더구나 이러한 지금의 전망들은 아직까지는 이 비상계엄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의 영향에 따라서 이 고용도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 것 가능성이 같은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이른바 아시아 4대 강국인데 이 정도도 수용을 못할 정도인가 한편으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그게 노동과 토지, 자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동 집약적 산업들 위주로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이라든지 의류, 신발,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전환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구가 필요해요.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것은 어떤 수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인구가 감소했다가는 경제 규모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고 좀 시의성 있는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스매칭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요.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실제 미스매칭 실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요? 네, 9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인 인원이 17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같은 기간에 기업이 이제 내놓은 빈 일자리 이건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빈 일자리가 구인 인원에 비해서 꾸준히 많은 상태인데 오히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임금 수준을 좀 살펴보면 10인에서 29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395만 원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300인에서 499인은 474만 원으로 뛰고요. 네. 또 500인 이상은 621만 원입니다. 이걸 비중으로 보게 되면 10인에서 29인 사업체 임금은 300인, 499인에 대비해서는 83% 정도가 되고 500인 대비해서는 64% 수준에 밖에 이르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첫 일자리가 어딘지에 따라서 노동시장 전체의 생애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당연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예. 자,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고용도 또 줄이게 되니까 청년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경기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고용 조정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원만하게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 조정에도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다만 채용에 있어서는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고용 조정을 하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쉬었음 인구라고 하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면서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주에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을 한 청년들을 의미를 하는데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8천 명 정도 수준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6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쉬었음 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좀 유추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다시 말해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일자리의 수준이 청년의 기대에 못 미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구직 활동을 더 오래 하게 되고 소득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단기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도소매라든지 숙박 음식인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이 일자리들이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청년들이 쉬는 이유도 있군요, 분명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서 고용 형태가 상당히 다변화됐고요. 또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다양해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일하는 장소라든지 일하는 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임금 외에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이 현상이 늘어났고 또 자기 발전 가능성 등을 중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도 상당히 활발해진 상태입니다. 예. 일자리를 하다가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직 사이에 발생하는 쉬었음. 청년들의 자발적인 쉬었음도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예, 뭐 임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복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복지와 또 일생활 균형.
그래서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네. 자, 일각에서는 또 일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다. 또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외국인과 고령 인구가 늘었을 때 청년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그 둘 간의 대체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정말 이 외국인 고령 인구와 청년 일자리 간의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간의 이 대체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다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고령층과 청년층에는 대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의 연구 결과예요. 예. 오히려 어떤 나라들이 고령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했을 때 청년이라든지 다른 연령대의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더불어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숙련 일자리에만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고령 인구와 외국인들 때문에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네, 일자리 말씀이신가요? 영역이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무엇보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건 생산 인구가 그만큼 또 줄어든다는 거니까 국가적인 면에서도 정말 큰 손해가 되지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 청년층은 핵심 근로 연령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생애 경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효인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비용이 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도 인적 자원을 쌓을 수가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청년들이 쉬고 있으면 복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상당 수준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이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교육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도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발전 양상을 따라갈 수 없는 청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일자리를 잃었다면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경력 상담이라든지 직업 발산, 창업 지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노동 시장의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AI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산업 전환의 속도가 매우 빠른데 문제는 각 분야 내에서도 예를 들어 AI 내에서도 그렇고 로보틱스 내에서도 기술과 또 세부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어떤 노동시장 정책도 아주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도태되는 이 인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이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이 직업 전환 과정에서는 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업보험의 포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청년들이 사회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채용 정책이나 채용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채용 시스템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기업이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경력직 채용 현상이 아주 강해지고 있잖아요. 또 채용 방법에 있어서도 AI를 이용한 채용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채용 트렌드의 변화는 여전히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바게닝 파워가 많기 때문에 네. 여전히 청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은 채용을 할 때 채용 요건이 무엇이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청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기업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해서 복지 혜택, 조직 문화,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청년들이 불필요한 금전적 비용이라든지 시간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를 얘기할 때 또 한편으로 늘 지적이 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자세인데요.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던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나 해외 취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상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간의 격차가 워낙 크고 또 어느 일자리에 취업하는가가 전체 생애 경력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대기업이라든지 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청년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만들어준 이 노동시장의 판에서 어떤 왜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의 변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창업을 했을 때 뭐 실패를 해도 재기가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직업에 귀천이 없는 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고용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청년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성세대들은 이제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는 비판을 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선택을 좀 존중하고 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또 기업들은 청년들을 어떤 하나의 생산 투입 요소로 볼 게 아니라 동료로 보고 또 기업 경영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이 청년들의 근로 조건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이 기본적 부분에서의 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청년 고용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바꾸려는 노력이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은 이 핵심 근로 연령층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인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이 갈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핫 이슈 한국노동연구원 김효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제2의 월급으로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배당 투자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소개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월 50만 원으로 8억을 만드는 배당 머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제목이 월 50만 원으로 8억을 만드는 배당 머신입니다. 마음에 예. 아주 쏙 들어오는데요. 자, 평소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당 투자 많이 추천을 하시잖아요. 예. 이 책도 그러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소개를 하시는 건가요? 이 책의 저자는 개인 투자자고 요즘 블로거들을 보게 되면 정말 상당한 수준에 있는 블로거들이 계세요. 개인 투자자 중에. 제가 이렇게 배당 투자에 관해서는 이 블로그 활동하는 사람, 이 저자 이름 평원이라는 분인데 저도 뭐 친분은 없고 이분 블로그에 자주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운영하는지 가끔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배당 투자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목은 좀 이렇게 좀 굉장히 세게 했지만 사실 내용은 그런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저는 이제 왜 이런 책을 개인 투자자들 책들 많이 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께서 뭐 제가 보기에 요즘 블로그 같은 데서도 그렇고 아니면 특히 유튜브에서 돈을 받고 그 정보 제공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엔 이런 표현 써도 되겠지만 악질 중에 가장 큰 악질은 이제 종목 추천하고 선행 매매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예. 여러분들께서 좀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과정에는 여러 길도 있지만 좀 재미없고 지루한 방법이지만 이 배당 투자도 하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배당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읽으셨으면 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배당 투자는 전통적으로
많이 해오는 방법이에요. 그 배당 투자를 선호하는 일군의 투자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좀 선호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배당 투자는 저자의 표현대로 내가 돈을 위해 일하는 대신에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거죠. 돈이 일하게. 네. 일종의 사실은 부동산에 임대료가 있다면 주식에는 배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당이 뭐 5%, 6% 굉장히 작아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빨리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시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배당 투자도 상당히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뭐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뭐 제가 일하는 분야가 이제 연금이나 은퇴 쪽 분야니까 사실은 은퇴 재무 설계 본질은 딱 하나거든요.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마르지 않게 하는 거. 그럼 우리가 뭐냐면은 근데 내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정말 최고의 입지에 부동산 하나 사가지고 임대료를 많이 받으시면 해결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은퇴 이후에는 다양한 소득은 확보해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 일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식이나 ETF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는 배당도 좀 받으시고 뭐 그다음에 뭐 부동산 임대업도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에서 내가 다양한 소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은퇴자한테 가장 중요한 재무 설계인데 배당도 그 중에 한 영역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과 조금 비슷한 게 통하는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예, 이 책에서 인용하는 워렌 버핏이 한 얘기죠. 예.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배당 투자자의 승리하는 마인드입니다. 예. 배당 투자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자, 어떤 마인드와 시장을 보는 관점을 가져야 할지도 궁금한데. 이 책이 보통 개인 투자자 책인데도 앞부분에 굉장히 데이터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들을 사실은 우리가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전 그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저자가 하는 얘기 중에서. 첫 번째, 장기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는 낙관론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항상 비관론이 주목을 받아요. 지금처럼. 예.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낙관론자들이에요. 지금도. 예. 비관론자들이 돈을 벌지 않아요. 비관론자들은 예를 들어서 유명해진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면 강사료냐 회비 같은 걸 받아서 돈을 벌어요. 그다음에 유명세를 예. 떨치거나. 근데 우리가 왜 낙관론자들이 돈을 버느냐 이 책에 데이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저자도 딴 데서 아마 그 자료들 추출했을 텐데 192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0년간 예. 미국을 대표하는 시장 지수죠. S&P 500 지수에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주가가 오른 해 1년 단위로 봤을 때 오른 해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내린 해가 많았을 것 같으세요? 오른 애가 많지 않을까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오른 해가 70번이고요. 내린 해가 28번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예, 되는 근데 수준.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걸 손실 회피 감정이라고 그러는데 그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익보다 손해에 대해서 2배 정도, 2~3배 강한 감정을 느끼는 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비관적인 정보나 손실에서 예민하게 반응해서 그렇지 뭐 미국 주식시장을 예를 하게 되면 200년간에 걸쳐서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도 그 과정에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물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예. 있고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낙관론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시장 어떻게 바라야 되냐면 대폭락이 오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가장 미국 역사상 대폭락이 된 게 1929년도 대공황 때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9% 정도 뭐 4분의 1턱도 더 났죠. 예. 이것이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20년 넘게 정고점을 뚫는데 그 정도 걸렸었는데 만약 이 시기에도 만약에 적립식으로 계속 내가 샀으면 어떻게 됐을까. 대공황 때도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하면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냐면 이 가격이 변동된 것만 보는 거지. 그러면서 투자를 멈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저자가 얘기하는 것은 투자의 지속성이거든요. 저도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꾸준하게 적립식과 같은 형태로 계속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10년 이상 되게 되면 마이너스 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20년 넘어가면 일관되게 플러스가 나타나고요. 네. 어떤 날에 투자를 시작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좀 낙관적인 관점,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적립식과 같은 투자 방법을 이 책에서 좀 아이들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예. 저자는 하루빨리 1억 원을 모아서 배당주 예. 투자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떤 뜻인가요? 우리가 이제 음식도 맛이 있듯이 배당의 맛을 보려면 1억 원 정도는 있어야. 자기 경험을 봤더니 예. 1억 정도 있거나 월 50만 원 정도 배당을 받으면
배당의 맛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다 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돈이죠. 사실은 그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100대 배당 기업으로 만들어진 그 ETF 같은 지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 3.5% 정도 배당이 나옵니다. 네. 최근에 좀 떨어졌던데 그러면 1년 차에는 1억 원을 넣으면 1년 뒤에는 1억 350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는 1억 712만 원이 되겠죠. 계속 네. 이렇게 복리로 예. 돌아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것이 배당도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를 주지만 배당도 성장하기 때문에 이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예금처럼 배당 성장률이 뭐 미래는 알 수는 없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의 데이터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까지 한 10%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 10% 성장해왔거든요. 그럼 3.5%가 2배가 되는데 한 7년 정도 되면 이제 내가 1억 넣고 들고 있으면 한 7% 배당을 받아요. 네. 그다음에 또 7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4%. 14%가 맞죠. 네. 한 15년만 버티면 주식으로 14%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임대 사업을 하듯이 주식으로도 10% 넘는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자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배당 성장을 계속 시켜 나가면서 두 번째로 여건이 된다 그러면 배당 재투자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수익률이라는 게 한 20년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장기적 관점에서 저자는 이제 그 배당 투자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배당 투자의 장점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단점은 없나요? 네, 저자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배당 투자는 정말 재미없는 투자법이에요. 재미없는 투자법이고 내가 뭐 5, 6% 받으려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심리적인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는 포모예요. 포모. 예. 그러니까 fear of missing out. 남들은 다 부자가 되는데 나만 가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테슬라, 엔비디아 막 오를 때 쭉쭉 오르잖아요. 배당주는 안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남들은 빨리 부자가 되고 있는데 나는 찔끔찔끔 부자가 되고 상대적인 약간 박탈감이 느끼고 예. 이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배당주만 하지 말고 성장주도 어느 정도 포함을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배당 투자하실 때 지나치게 고배당 주는 종목들은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돈 중에서 그걸 배당을 하는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배당 성향이 너무 높고 지나치게 고배당을 주는 종목들은 일종의 기업에 무슨 이상 신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배당주의 가장 큰 단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배당컷이에요. 배당컷이요. 배당금을 배당컷. 주다가 배당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배당주도 성장주 떨어지지 완전 처박힙니다. 그런 경우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를 때 반드시 뭐냐면 재무 구조가 좋은 회사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부채 비율이 낮고 그리고 꾸준하게 돈을 버는 회사들. 예. 이런 것이 안 되면은 그렇게 만들어진 ETF 같은 거를 월배당 ETF 같은 거 사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전략이 되겠죠.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 경제가 정말 안 좋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이 배당주 관련해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책은 주로 이제 미국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저자는 이제 완전히 미국 배당주만 하자라는 그 취지의 얘기를 책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게 뭐 한국 먼저 얘기를 좀 이 책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국 얘기를 말씀드리면 또 배당이 경제 상황도 관계가 있지만 기업들의 주주 환원 정책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주주 환원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 주주 환원율이라는 게 뭐냐면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에요. 예. 그 어떤 거로 구성이 되냐면은 배당금과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주식 수를 줄이면 내 지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해서 이거를 주주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주 예. 순수한.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낮기 때문에 이것이 높아지면 상당히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 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저자가 제안하는 것들 중에 하나에서는 이제 커버드 콜 형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뭐 찬반 논란이 있는데 뭐 용어 설명은 여기서 드리지 않겠지만 커버드 콜은 그러니까 파생 상품을 결합해서 배당을 주는 월 배당 네네. 상품들인데 이런 것들 중에서 지금 한 7, 8% 나오는 것도 있고 10%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예. 월 배당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도 일정 정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고 미국에서는 부머 캔디라고 합니다. 이걸 부머 캔디. 베이비 붐 세대들이 은퇴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캔디 달콤하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하게 월 생활비를 뽑아 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 좀 관심을 가져라. 이 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배당도 전 배당을 완전히 절대적인 투자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것에는 완벽한 투자처는 없어요. 완벽한 투자 방법도 없고 자기에게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은퇴자들이 많아지는 것도 우리들이 이제 직면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됐고 그러니까 자기 자산을 현금 흐름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네.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이걸 통해서 얼마나 내가 현금 흐름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생각보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재산의 70 내지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재산으로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자산 중심의 설계에서 현금 흐름 중심의 설계로 현금화할 수 있는. 바꿔야 된다. 예. 그 중에서 이 배당이란 것들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뭐 미국 주식이든 한국 주식이든 상당히 하나의 좋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대박 종목은 아니더라도 대박 ETF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현금 흐름 측면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또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화려하고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는데 사실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 워렌 버핏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미국 월가 월스트리트죠. 월스트리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하루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당신들이 그런 걸 원하지만 세상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속 가능해야 돼요. 내가 투자가 이번에 한번 들어갔다 깨지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한테 맞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우면 안 돼요. 단순해야 되고 복잡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정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투자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좀 분산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은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당주는 알고는 있지만 투자를 배당주 위주로 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요즘은 이게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월 배당 상품들이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하게 되면서 다양한 그 월 지급식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상품을 추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조합을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하나의 종목이나 하나를 사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하거든요. 다 좋죠. 그거만 할 수 있으면. 그렇지만 이런 것을 약속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의 창출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저도 예전에 기자 시절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흔히 하는 얘기로 성장주든 배당주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서 여러분들께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 내년도에 이제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인구가 그 국민 5명 중 1명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 그 노후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재무 전략은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거예요. 재산이 많더라도 내가 현금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재미없는 방법이지만 성장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일정 정도 이 균형 차원에서 좀 이렇게 밸런스 해줬으면 좋겠고 또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답답하지만 이 저자는 또 조언할 그러니까 성장주도 일부 포트폴리오를 짜라 그래서 이 책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것을 뭐 반드시 제가 그 내용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참고할 만한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예시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 형편에 맞게 그런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의 격언 중에 좀 나눠 담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뭐 집중 투자 말도 있지만 사실은 큰 돈을 벌려면 집중 투자해야지만 분산 투자해도 여러분들 작은 분야 될 수 있습니다. 경제 읽기 월 50만 원으로 8억을 만드는 배당 머신 함께 읽어봤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기만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